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제가 방학 시작할 때 아이들의 국어학습법, 비문학 학습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방학을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 준비 잘해서 아이들이 신학년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학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어 과목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학보다 비문학이 어렵다, 문학은 좀 쉽다, 이런 오해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한 3년 전까지 국어의 킬러 문항이 다 비문학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정말 비문학 지문이 어렵기도 하고 너무 길어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애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어려운 건 바로 국어의 문학입니다. 비문학 점수는 훈련을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지만 문학은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절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어휘 때문입니다. 비문학의 어휘와 문학의 어휘가 약간은 달라요. 특히 이제 비문학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어 이런 것들은 지문의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어휘를 몰라서 비문학을 못 읽는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해가 좀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문학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 자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준비해 봤어요. 어떤 보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보기가 있고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푸는 하나의 형식인데, 시에서 낯설게 하기는 변형, 역설, 이질적인 대상 간의 결합, 언어의 비유적인 결합, 감각의 전이 등을 통해 사물을 재인식하거나 그 이면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 이게 보기거든요. 낯설게 하기라는 문학의 개념을 설명한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일단은 다 개념어예요. 역설이라든가 어떤 이질적인 대상 간의 결합, 비유적 결합, 감각의 전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보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학 공부를 대체적으로 언제 하느냐?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집을 다 떠들러 보면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언제 배우는 거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 학원에서 문제풀이하고 성적 대충 나온 친구들은 이런 개념을 확실히 다져놓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항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겁니다. 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문학작품 하나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속도감이 전개하고 있다. 2번 인물의 회상을 통하여 사건의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번 유학적 서술과 대화를 교차하여 사건이 반전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 요약적 서술이 뭐지? 아이들은 보통 모르는 걸 답안으로 써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선지에 나오는 어떤 어휘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죠. 또 이 문제는 한 가지 함정이 또 있어요. 1번 선지 같은 경우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했단 말, 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 이게 도대체 빈번한 횟수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럼 국어에 대해서 감이 있고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다른 지문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추론은 가능하지만 국어에 대해서 기초가 전혀 없는 친구들, 이거조차도 헷갈린다는 거죠. 정답을 골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 어휘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언어로, 글로 개성적으로 표출한 거거든요. 개성적인 표현 뒤에 숨겨진 보편적인 감정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뭐예요? 슬픔, 기쁨, 증오, 분노, 그런 사랑,
질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사회적인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인물의 심리 이렇게 읽어내지? 이거는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대화에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뭐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딴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문학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대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대단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대화, 유치원 친구들과의 대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과의 대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화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문학의 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이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문학의 능력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틀어진 각도를 좁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알아봤으니까 해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어휘 부족 문제나 사회적 대화 이해 부족,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대화를 통해서 메꿔줘야 되거든요. 부모의 어휘 수준이 자녀의 어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으니까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독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유 체계를 겸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방식, 대화의 방식을 아이들이 익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정해진 사람들만 만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더 자기와 맞는 사람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성의 표현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메꿔주는 게 바로 독서예요. 독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어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건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독서의 기회를 놓친 친구들, 사회적 대화의 스킬도 부족하고 인간의 감정의 능력을 읽어내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독서까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문학 포기하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냐. 뭐 우리가 또 안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 또 책 안 읽어요. 중학교 때 책 안 읽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이들이 초, 중, 고로 올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책을 읽어서 국어 점수가 올라가? 이건 좀 장기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그들한테는 집중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실 하나의 어떤 참고서나 문제집 유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을 할 때는 문제집을 사서 그 지문에 집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학은 공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지문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문제에 뭐에 집중해야 된다. 문제의 선지들, 거기에 나온 어휘와 개념들에 대해서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지문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고, 문제를 통해서 그 짧은 문학 작품을 이해해가는 방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내가 이해를 하는데 맨땅 헤딩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해설 없이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문학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 풀이와 함께 중요한 건 뭐냐?
해설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항 해설을 하는 그 해설지 자체의 분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설지에는 이 아이가 모르는 문학 개념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고등 문제집들이 물론 해설은 풍부한데 뭐가 부족해요? 그 기본적인 개념, 기후라든가 감객의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중등 때 배웠다고 생각하고 고등 문제집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양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문제의 양도 중요한데 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정말 독서하듯이 꼼꼼히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문제를 풀 때 지문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들까지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해설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해설이 가장 풍부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번에 제가 매산비 추천해 드렸잖아요. 매산문을 추천합니다. 예비 매산문인데 문제보다 해설이 더 많아요. 매산문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해설이 풍부하긴 하지만 기본 개념들, 아주 중등 때 배우고 가야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분량이 커지니까 그 부분, 해설이 풍부한 문제집 매산문을 보면서 문학 공부를 시작하시되 이제 정말 노베이스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 매산문뿐만 아니라 중등 문제집까지, 문학 문제집까지 옆에 놓고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문학적 개념들,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컴퓨터 놓고 그때그때 찾아보셔야 된다. 바로바로 찾아서 학습하고 문제집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문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다. 국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집의 꼼꼼한 독해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해결을 갈 수 있고, 이제 어머님들도 이걸 알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머님이 이런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조금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을까, 좋은 학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